아침 식사는 생선구이와 나토, 밥과 된장국이다. 지금은 셋이서 식탁을 에워싸고 아침 식사를 하는 30분 정도의 짧지만 단란한 한때이다. 내 딸인 호노카는 아침부터 식욕이 왕성했다.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있다. 잘 먹네. 그렇게 먹으면 수업 시간에 안 졸리니? 나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가는 호노카에게 말했다. 자리를 바꾸고부터 아침밥을 잔뜩 먹는 버릇이 생겨버렸어. 호노카가 얼굴을 들고 말했다. 호노카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오늘은 학교에 안 가는 토요일이라 상관없지만 평일에 학교에 가면 요즘 항상 급식을 못 먹으니까. 호노카가 말했다. 급식을 못 먹는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의미를 알지 못해 가오루를 쳐다보았다. 나의 아내 가오루는 사정을 아는 것 같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몬스터 때문이야. 호노카가 입을 삐죽이고 말했다. 몬스터? 호노카 말로는 급식 시간에 앞에 앉는 후심이라는 동급생이 있는데 그의 얼굴 오른쪽 반이 멍으로 덮여있다고 한다. 그 얼굴이 역겨워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호노카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나로서는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딸이 한 말이어도 불쾌한 기분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른다. 그래도 몬스터라고 부르는 건 심하잖니. 나는 타일렀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걸? 모두가 그런다고 너도 그러는 거니? 그런 말을 듣는 후시미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자업자득이야. 항상 난폭하게 굴어서 모두가 싫어한다고. 아, 빨리 자리 안 바꾸려나? 최소한 급식 시간 정도는 하루마다 자리를 바꿔줬으면 좋겠어. 입을 삐죽이며 말하는 호노카를 보고 나는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형편없다고. 그런 인간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격분하자 호노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가오루는 내 말에 대해 반론하거나 나를 비난하진 않았다. 다만 처음 보는 내 격분한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냐고 물었다면 아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심이라는 소년의 괴로움과 내면의 분노를 손바닥 들여보듯 알 수 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얼굴에 대한 말을 계속 들으며 주위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눈앞에 쇼윈도우에 내 모습이 비친다. 나는 내 얼굴에 손을 대보았다. 손바닥으로 뺨과 코와 입가를 쓰다듬어 보았다. 이전의 감촉은 이제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전에 나는 걷기 시작했다.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에 우편함을 들여다보았다. 우편 전단지와 전기요금 청구서가 들어있다. 그것들에 섞여있던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이곳 주소가 적혀있고 수신인은 무카이 사토시님이라고 쓰여있다. 나는 봉투를 뒤집어 발신인을 보았다. 주소는 쓰여있지 않고 사카모토 노부코라고만 되어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이윽고 그 이름의 주인의 생각에 미치자 심장박동 소리가 요란해지고 봉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봉투 입구를 뜯고 안에 든 편지지를 빼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편지지에는 그것만 적혀 있었다. 정신을 차리니 구름다리 위에 혼자 우뚝 서 있었다. 굉음이 들어 내려다보니 구름다리 밑을 전동차가 빠르게 통과한다. 여기가 바로 노부코와 만난 곳이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딱 지금처럼 찬바람이 뺨을 애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16년 전 이 무렵 나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요코하마의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직업도 머물 수 있는 집도 없이 신변을 위협하는 위험에 덜덜 떨며 길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현재 동업자인 오치아이와 만나기 얼마 전까지 나는 난폭함을 달고 사는 남자였다. 그 모든 원인은 내 얼굴에 있었다. 적어도 그 시절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얼굴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다. 얼굴의 절반 이상이 멍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그 탓에 부모에게도 버려졌을 것이다. 나는 아기 때 버려졌고 그 후로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왔다. 보육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거리를 걷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거의 대부분 사색이 되었다. 어디에 가든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소외되었다. 그런데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해준 것이 바로 폭력이었다. 보육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는 폭력으로 내 몸을 지키고 내 존재를 과시했다. 중학생 때는 내가 때려눕힌 아우 하나와 함께 절도죄와 상해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다가 소년원에 들락거렸다. 노부코와 만나기 1년 전 나는 복역했던 교도소에서 나왔다. 나는 일단 교도소에서 만난 마카베라는 남자에게 의지하기로 했다. 마카베는 자신이 구속되기 전 절도단을 이끌었고 출소하면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마카베와 그 동료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10대 남자들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굴이나 철사를 훔치거나 차량 털이를 하면서 살았다. 수입이 적은 보잘것없는 일거리라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전과자인데다가 얼굴이 이런 내게 달리 일거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언젠가 얼굴을 성형할 요량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 마카베 무리와 계속 함께 일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쉽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다가 야쿠자들이 이끄는 사기 도박판에 걸려들고 말았다. 내가 수차례 이겨 우쭐한 나머지 베팅금을 올리는 사이 가당치도 않은 액수의 빚을 떠안고 말았다. 커다란 풍채의 남자들이 내 양 겨드랑이를 끌고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 소파에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밝히는 남자가 떡하니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니 간부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조직 안에서 나름의 입지가 확실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지금부터 열심히 몸으로 때워서 우리한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얼굴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겠군. 얼굴이랑 달라서 장기는 멀쩡하다면 좋은 병원 하나는 소개해주지. 남자가 내뱉은 그 말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응어리가 터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몰래 가지고 다녔던 칼로 새 남자를 연달아 찌르고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갔다. 3명의 조직원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특히 내게 폭언을 토한 남자는 내가 휘두른 칼에 2눈을 찔려 실명했다고 했다. 야쿠자들은 조직원을 총동원해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붙잡히면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살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리라. 사무실로 끌려갔을 때 지갑을 빼앗겨서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보고 내 신원을 파악했을 것이다. 마카베는 해외로 도망치든가 호적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라 했지만 그 방법들은 모두 몇백만 엔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도저히 그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편이 고통 없이 죽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나는 구름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보았다. 구름다리를 건너던 100발의 노파가 장바구니를 떨어뜨려서 안에 들어있던 귤 몇 개가 내 쪽으로 굴러왔다. 나는 그 귤을 주워 노파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노파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떨고 입을 다물었다. 내 얼굴을 봤을 때 모두가 보이는 반응이다. 불쾌하긴 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기력도 없어 시선을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뜨려버렸다. 고맙습니다. 노파가 마음을 가누었는지 다시금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무시했다. 저 무슨 일 있나요? 잠시 시간이 흐르고 노파가 또다시 말을 걸어와 나는 뒤돌아보았다.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 노파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 나는 노려보듯 말했지만 노파는 그 자리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물건을 주워준 사람에게 순간이나마 그런 경멸 어린 태도를 취해버린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안고 있었던 것인지 노파는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배가 좀 고픈 것뿐이야. 도박장 사무실 사건 이후로 나는 거의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괜찮으면 저희 집에 오시지 않겠어요? 마침 지금부터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할 참이에요. 온화한 얼굴에 노파가 말했다. 미안함의 표시로 장바구니 속에서 요깃거리라도 좀 꺼내줄 요량인가 했는데 설마 집으로 오라고 할 줄은 몰랐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노파를 따라가기로 했다. 노파의 집은 그로부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문패가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부엌과 방이 2개 있는 조그만 집이었다. 노파는 거실로 쓰는 것 같은 방으로 나를 안내한 뒤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무료한 나머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집안에는 재단이 있었는데 2개의 영정사진이 있었다. 하나는 20대 후반 정도의 남자 것이고 또 하나는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의 것이었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마시는 카레 냄새가 감돌았다. 많이 만들었으니 사양 말고 들고 가요. 배가 고팠던 나는 눈앞의 음식을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잘 먹었습니다. 나는 밥을 다 먹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더 쉬다가 가요. 공교롭게도 오늘 술 종류는 없지만 과자랑 과일이라면 있으니까. 노파가 나를 올려다보며 붙들었다. 얻어먹고 나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못하지만 말이야. 동정이나 죄책감 때문이라도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한 일이야. 오랜만에 맛있게 밥을 먹게 해준 데 한 인사치곤 부족했지만 나는 그런 충고를 했다. 별로 위험할 것도 없어요. 나나 이 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훔쳐갈 만한 것도 없고요. 단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이런 늙은이랑 같이 식사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식사한 건 오랜만이야. 내 얼굴을 보면 다들 식욕이 싹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원래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직 자기소개도 안 했네. 나는 사카모토 노부코라고 해요. 당신은? 다가토 후미야. 노부코가 자아내는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나도 자리를 고쳐 앉았다. 몇 살이에요? 27살. 그럼 이 근처에 사나요? 이 근처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집은 없어. 내 대답에 노부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노숙자라고 말하면 알아들으려나? 그렇게 젊은데 어쩌다. 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 날 고용해주는 곳 따윈 어디에도 없어. 그렇게 말하자 노부코의 표정이 좀 어색해졌다. 가족은요? 없어? 노부코는 그 이상의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다.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기 직전에 거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생각하던 참이었어. 모든 일에 절망하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살아있길 잘했네.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정말 간절히 살고 싶었는데도 죽어버리고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죽으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노부코는 단호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더니 재단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 눈에서 흘러넘치는 눈물을 보고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여자아이는? 나는 물었다. 딸이에요. 그 대답이 좀 의외였다. 노부코는 70대로 보인다. 그 사진으로 봐서는 그리 오래전에 찍은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이제까지는 손녀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남자 쪽은? 내 남편이에요. 그것도 의외의 대답이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 후로 딸 유키코와 둘이서 생활해왔어요. 그럼 딸은 병이나 그런 걸로? 내가 묻자 노부코가 몇 번이나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살해당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노부코의 눈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속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복수심과 원한이 느껴졌다. 살해당했다? 유키코가 17살 때 노부코는 그 뒤로 딸이 살해당한 사건을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그때로부터 다시 16년 전 5월 고등학교에서 하굣길에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유키코는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밤이 늦어도 귀가하지 않는 유키코가 걱정이 되어 노부코는 경찰서로 뛰어갔지만 놀고 있거나 일시적인 가출이 아니겠냐며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유키코는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아도 유키코가 있을 만한 곳은 알 수가 없었고 가출을 할 만한 이유도 짚이는 것이 없었다. 그 다음 날이 되어 경찰도 그제서야 유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유키코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유키코가 엄마 곁으로 돌아온 것은 행방불명된 지 2주가 지난 후였다. 잡목립에 방치되어 있던 슈트케이스 안에서 토막토막 절단된 여성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유키코라고 판명났다. 사체가 발견되고 5일 후 범인은 체포되었다. 근처에 살고 있던 가도쿠라 도시미치와 이이야마 켄지라는 20살의 무직 남성들이다. 가도쿠라와 이이야마는 초등학교 동기로 동네에서도 품행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던 모양이다. 두 사람은 유키코에게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능욕을 가한 뒤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유키코를 목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사체를 절단해 슈트케이스에 넣어 인기척이 없는 잡목립에 유기했다는 것이다. 노부코가 재단 옆에 있던 장롱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클리어 파일 하나를 집어서 내게 내밀었다. 펼쳐보니 사건에 관한 각종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다. 그중 하나에는 노부코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범인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확정 판결에 대해 노부코가 쓴 기고문이었다. 기고문 속에서 노부코는 그들이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매섭고 준엄하게 유족으로서 감정을 강변하고 있었다. 지금과는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오래전 젊은 시절의 사진 같았지만 막상 날짜를 보니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새하얀 머리칼과 생기가 거의 없는 완전히 야윈 얼굴을 보고 70대 후반 정도로 생각했지만 눈앞의 노부코는 아직 55살이었다. 딸이 살해당한 뒤 노부코가 어떤 나날을 보냈을지 상상하게 되었다. 그러자 억누를 수 없는 답답함이 나를 덮쳐왔다. 어느새 밖에서 빗방울 소리가 들린다. 유키코의 원통함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늘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모골이 송연했다. 슬슬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비가 오네요. 괜찮다면 이 방에서 자고 가도 돼요. 인간으로부터 받는 모처럼의 후이였지만 나는 거절했다. 물론 쏟아지는 빗방울 속에서 노숙을 하는 것은 고된 일일 테지만 유키코의 영정사진이 있는 방에서 자는 것은 그 이상으로 망설여졌다. 또 놀러와요. 그 말에 나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노부코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범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나까지 다 태워버릴 것 같아서 두려웠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 나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노부코의 집을 찾아갔다. 허기와 피로감, 그리고 누군가가 날 노리고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노부코와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시시한 잡담을 하며 식사를 할 때만이 심장을 옥죄는 듯한 공포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며칠 만에 마카베에게 연락을 한 나는 사태가 더 악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추격자들은 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도쿄 일대에 있으면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마카베는 충고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도 딱히 갈 만한 곳도 없었다. 무엇보다 수중에는 돈도 다 떨어졌다.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줄 수 없는지 부탁하기 위해서 노부코의 집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에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노부코는 내 신변에 생긴 변화를 감지했다. 나는 당장 이 지역을 떠나야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부코는 나를 거실로 들이고 사정을 물어봤다. 나는 거짓을 섞어가면서 현재의 궁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가 야쿠자에게 큰 돈을 빌리고 도망쳐버려서 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말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면 장기를 떼어나가겠다고 협박을 당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 있었던 야쿠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쳤다고. 만약 그 야쿠자에게 붙잡히면 장기를 빼앗기는 것만으로 끝날 리 없고 살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내 얘기를 들은 노부코는 어안이 벙벙해진 모양이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느낀 것이리라. 하지만 다음 순간 냉정함을 되찾은 듯 내게 물어왔다. 도망친다 해도 어디로 갈 곳은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일단 10만엔 정도라면 못 빌려줄 것도 없지만 그걸로 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어요? 나는 다시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놈들이 내 신원을 알고 있으니까 현재의 호적을 쓰는 한 언젠가는 내가 있는 곳이 발각되고 말 거야. 호적이 없는 인간으로 평생 살던가 새 호적을 손에 넣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하지만 이 얼굴로는 언젠간 그놈들 눈에 띄고 말 거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상당한 돈이 들 테고 그런 돈은 어디에도. 어느 정도가 드나요? 노부코가 물어왔다. 모르겠어. 하지만 500만에는 들지 않을까? 내가 대답하자 노부코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단 10만엔이라도 빌려주면 지금의 나한텐 너무나. 내가 머릿속에 부탁하려 하자 노부코가 잠깐 하고 나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만약에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노부코는 머뭇거리며 거기서 말을 끊었다. 만약 부탁을 들어주면? 나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다음을 재촉했다.
만약 내 부탁을 들어준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당신을 위해 그 돈을 준비해 둘게요. 그렇게 말한 노부코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정말로? 정말 그렇게 큰 돈을 내게 준다는 거야? 아니 대체 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 나는 노부코의 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노부코는 가만히 나를 쳐다보며 다음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결심한 듯 입술을 지그시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놈들이 사회로 나오면 나 대신 유키코의 복수를 해줘요. 노부코의 말을 듣고 나는 숨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유키코의 복수를 해줘요. 나는 머릿속에서 그 의미를 반추하면서 노부코를 쳐다보았다. 노부코도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놈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 준다면 당신을 도와줄게요. 노부코는 내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당장이라도 매달리고 싶었지만 나는 끄덕이기를 주저했다. 복수를 한다니 대체 어떤... 나는 말을 쥐어짰다. 유키코는 그놈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하고 살해당했어요. 유키코를 그렇게 만든 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복수는 죽음 말고는 없잖아요? 그 말에 나는 격하게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키코는 열흘 동안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그놈들에게 능욕당하고 희롱감이 되었어요. 유키코에겐 그 1분 1초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을 겪은 끝에 살해당했어요. 그때 유키코가 느꼈을 절망을, 그 절망을 상상하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유키코를 죽인 그놈들이 지금도 살아서 내가 마시는 공기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놈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저주로 가득 찬 노부코의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이 나를 덮쳐왔다. 그 남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나더러 그들을 죽이라는 거야? 내가 묻자 노부코는 주저하면서 끄덕였다. 사실은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악한 방법으로. 그런 짓을 하면 경찰에 붙잡히고 말아. 게다가 사람 2명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상관없어. 유키코의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사형당해도 좋아요. 하지만 내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노부코가 분노에 찬 듯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없다? 의미를 알지 못해 다시 묻자 노부코가 얼굴을 들었다. 3개월 전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암? 나는 놀라 되물었다. 네, 자궁암 말기로
여생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노부코는 분명 실제 나이를 알고 나면 놀랄 정도로 허약하고 야위어 있었다. 그 이유가 딸의 신변에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건 때문이라고 짐작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렇구나.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죽는 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쓸데없이 오래 살아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야. 남편은 20대 후반에 죽고 외동딸은. 그런데도 나 혼자 왜 이렇게 살아있는 걸까 나를 탓하기도 했어요. 유키코를 대신에 복수해주고 싶었어. 17살의 유키코는 미래가 창창한 소녀였는데 나는 눈앞에서 오열하는 노부코를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이나 죽어버릴까 생각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봤자 소용없다고. 그만큼 심한 짓을 한 남자들에게 올바른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 세상과 사법 현실에 대해 정말이지 절망했으니까. 1심에서 그놈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 나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법원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분신 자살이라니. 나는 섬뜩해서 중얼거렸다. 노부코가 얼굴을 들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그놈들과 그놈들을 제대로 벌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풀 수 없는 저주를 걸어줄 수 있을까 싶어서. 노부코의 눈을 쳐다보는 동안 그녀가 푸는 원통함의 불꽃 속으로 나도 끌려 들어가 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의미 없다고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해도 그놈들은 태평하게 살아갈 뿐일 테니까요. 그렇게는 두지 않을 거야. 그놈들을 사형대에 보내기 위해 나는 살아야 한다고 맹세했어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내게 남은 인생을 바칠 각오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유키코를 죽인 남자들에게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사법당국을 그놈들에게 그들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그것을 해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 그들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남편과 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는 누그러져요. 하지만 이대로 못 죽어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천국에서 유키코와 제외해도 도저히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난 유키코의 원수를 갚아줄 수가 없어요. 이승에서 유키코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부탁입니다. 부디 나 대신 유키코의 한을 풀어주세요. 노부코가 머리를 숙이고 간청했다. 당신의 원통함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남에게까지 부탁하는 건 알아요. 내 말을 자르며 노부코가 외쳤다. 이런 부탁을 입에 담는 걸 보면 나는 이미 실성한 사람이겠죠. 그런 것 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당신에게 밖에 안 했어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곤란한 처지에 놓인 당신에게 이런 조건을 내건 나 자신이 믿긴 하지만 그것 말곤 딸의 원통함을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도와줄 수 없어. 당신에게 다소 은혜를 입은 건 알지만 그런 약속을 할 순 없어. 더 이상 노부코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앞으로는 어쩔 생각인가요? 노부코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좀 전의 이야기대로라면 당신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오직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어섰지만 노부코의 말로 인해 나는 다시 절박한 현실로 되돌아왔다.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노부코가 재차 물어왔다. 아마도 힘들 것이다. 그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틀림없이 살해당한다. 새 호적을 손에 넣고 성형수술을 받는데 500만 엔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 내게는 그 정도의 돈이 은행 통장에 있어요. 대답이 없는 것이 대답이라고 헤아렸는지 노부코가 그렇게 말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나는 몸 상태가 이래서 일을 하지 못해요. 아마도 이제 일하는 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전 재산인 거예요. 편안한 죽음을 맞기 위해 의료기관에 쓸 요량으로 모아둔 소중한 돈이니까 이 돈을 당신에게 조건 없이 내놓을 순 없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면 그것을 내놓아도 좋다는 건가? 네. 당신이 정말로 약속을 지켜준다면 나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길바닥 어디선가 죽어도 좋아요. 노부코가 결연히 말했다. 그 돈을 손에 넣으면 야쿠자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새 호적을 손에 넣고 얼굴을 성형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망설일 게 뭐가 있어요? 노부코의 목소리에 다시금 제정신이 들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면 오늘 당장이라도 살해당할지 모르잖아요. 나랑 약속하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야 물론 나도 그러고 싶어. 나는 노부코를 노려보고 내뱉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약속을 할 순 없잖아. 죽는 것보단 낫잖아. 노부코의 날카로운 말투에 나는 흠칫 놀라 물러섰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허약한 몸속에 어디에 나를 이리도 떨게 할 정도의 힘이 남아있는 건지 신기했다. 그놈들은 죽어도 싼 짓을 유키코에게 했어. 그놈들을 죽인다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말고에 대해 운운하는 게 아니야. 그놈들을 죽이면 나는 새로운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응수했다. 그놈들을 죽인다 해도 당신은 경찰에 잡히지 않아. 무슨 뜻이야?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부코를 쳐다보았다. 당신과 나는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 그래요. 가족도 친척도 아니잖아. 회사 동료도 친구도 아니고. 나와의 접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 남자들이 살해당하면 경찰은 분명 유키코의 가족이나 관계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유키코가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그자들을 죽인 거라고. 하지만 그 무렵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내게도 남편에게도 가족은 없어요. 아무리 수사를 한들 나 대신 유키코를 위해 복수해줄 만한 친척도 친한 친구도 찾지 못할 거예요. 사건은 미제로 끝날 뿐. 물론 현행범으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증거도 남기지 않아야겠지만 노부코의 말이 살인이라는 죄에 대한 장애물을 확실히 낮춰주었다.
그래도 나는 노부코와의 약속하기를 주저하고 시선을 노부코로부터 딴 데로 돌렸다. 나를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노부코를 다시 보았다. 남의 약점이나 파고들어 이런 일을 제안하는 앙랄한 인간이라고. 그러네. 나는 본심을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요. 유키코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나는 귀신이라도 악마라도 될 거예요. 노부코의 눈을 보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문으로 향했다. 한동안 여기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노부코의 말에 나는 발길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밖에 있는 건 위험하잖아요. 결심이 굳어질 때까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신세를 진다 해도 내가 당신과 약속을 할 거라고 장담하진 못해. 그래도 좋은 거야? 애당초 쉽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선뜻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하지 못하겠죠.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도 약속할 수 없다면 그땐 나가줘요. 노부코는 그렇게 말하더니 일어나서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불을 가져와 제단 앞에 깔았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나를 쫓아오는 녀석들이 내 코앞까지 와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이 집에서 나서는 순간 붙잡히고 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될까? 설사 추격자의 눈을 피해 도쿄 일대를 벗어난다 해도 이대로는 미래 따윈 없으리라. 내 이름을 밝히지도 못하고 정착할 곳과 일자리도 얻지 못한 채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계속 도망치며 살 수밖에 없다. 아니, 애초에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잠들 수가 없었다. 그것과 동시에 노부코가 내민 제안이 줄곧 머릿속을 뛰어다녔다. 유키코를 잔혹하게 살해한 두 남자를 죽이겠다고 약속하면 노부코는 내게 5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그 돈이면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두 남자가 언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아니면 더 훗날에 이를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평온한 시간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불을 켰다. 장롱 서랍을 열고 클리어 파일을 집어든 채 한 장 넘겨가며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어갔다.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쩌면 그자들이 유키코에게 무슨 짓을 했음을 알므로써 그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명분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유키코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거듭 폭행을 당하자 급속히 쇠약해져 갔다. 그자들은 유키코가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유키코는 얼마나 큰 절망감을 끌어안은 채 죽어갔을까. 자신을 빨리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의 절망감을 떠올리려 하자 억제할 수 없는 통증이 가슴을 덮쳐왔다. 그것은 유키코라는 여성의 원통함과 그녀에 대한 연민을 생각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나 자신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그녀와 같은 절망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온몸을 뒤덮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이 궁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클리어 파일을 덮고 필사적으로 그 방법을 궁리했다. 노부코에게는 500만 엔의 은행 잔고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든 그 돈만 손에 넣을 수는 없을까? 간단한 일이다.
이 자리에서 노부코를 결박하고 현금 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는 데는 깊은 망설임이 있었다. 그 돈은 말기암인 노부코가 편안한 죽음을 막기 위해 모아둔 돈이다. 그것을 힘으로 뺏는다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비열한 행위임이 틀림없었다. 클리어 파일을 서랍 속에 되돌려 넣음과 동시에 간명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노부코는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죽고 만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킬지 여부는 시한부인 노부코로선 알 도리가 없다. 이것은 나와 노부코만이 알고 있는 약속이다. 노부코가 말하지 않았던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녀가 나와 이런 약속을 한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것 같진 않다. 모든 것은 나와 노부코 둘만의 약속인 것이다. 문득 유키코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이쪽을 향하고 있는 유키코의 눈빛이 나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것이 노부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영정사진 속 유키코를 향해 마음속으로 읍소했다. 이대로는 노부코에게 편안한 죽음 따윈 없다. 유키코의 원통함을 풀어준다고 약속하면 노부코는 틀림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노부코는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와 노부코를 동시에 구하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나를 타일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노부코 곁으로 갔다. 밤새 생각하고 결심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부코는 갑자기 정신이 튕겨져 나간 듯 나에게 말을 했다. 결심했다니? 그럼 그 남자들을... 나는 끄덕였다. 그놈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따님의 복수를 해줄게. 정말인가요? 눈물을 글썽이는 노부코에게 나는 다시 한번 끄덕였다. 돈은 바로 준비해줄 수 있는 건가? 내가 묻자 노부코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다. 전화 좀 빌려줘. 나는 노부코의 허락을 얻어 전화기로 향했다. 마카베에게 연락을 하니 부재 중이었다. 돈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어떻게든 새로운 호적을 손에 넣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오후에 다시 마카베에게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본인이 받았다. 마카베는 가능한 빨리 새 호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후 마카베는 내가 내민 봉투 속의 돈을 확인하자 가슴팍에서 호적 등본을 꺼냈다. 성명란엔 무카이 사토시라고 쓰여 있었다. 생년월일을 보니 나보다 2살 연상이었다. 비교적 깔끔한 호적이야.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 그리고 운전면허도 아직 안 땄어. 하지만 현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에서 야반도주를 해서 몇 년째 거기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곳 주민등록은 아마 말소되었을 거야.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 등록을 하는 편이 좋겠지? 이 남자는 지금 어쩌고 있지? 알아서 뭐하게. 궁금한 것을 묻자 마카베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하지만 네 앞에 나타날 일 따위 없으니까 안심해. 마카베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그 후로 마카베와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나는 노부코와 다시 만났다. 노부코에게 면허증을 보여주었다. 무카이 사토시. 좋은 이름이네요.
내가 어렴풋이 미소를 띠자 그녀는 떨리는 손놀림으로 면허증에 기재된 사항을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간신히 다 쓰자 가방 속에서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안을 확인하니 엄청난 지폐다발이 들어있었다. 이걸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네요. 이 돈이 없어지면 당신은 앞으로 어떡할 거야? 걱정 말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갈 것 같으니까. 노부코는 그렇게 말하더니 괴로운 것처럼 얼굴을 숙였다. 괜찮아? 몸을 내민 순간 노부코가 얼굴을 들고 내 쪽으로 양손을 뻗었다. 내 뺨에 양손을 대더니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약속을 지켜요. 그자들을 꼭 찾아내서 유키코의 원통함을 풀어줘요. 나를 응시하는 노부코에게 나는 작게 끄덕였다. 만약 약속을 깬다면 언젠가 당신도 나와 똑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때 노부코가 보인 눈빛이 생각날 때마다 최근까지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귀신이라도 악마라도 될 거야. 그런 그녀의 외침이 들리는 듯했다. 노부코의 눈빛은 한없는 원한을 품은 눈빛이었다. 노부코와 헤어진 다음 날 나는 즉시 병원을 찾아가 보았다. 레이저 치료로 멍을 치웠다. 그리고 야쿠자들과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나를 알아볼 수 없게 얼굴 전체를 성형해서 다른 사람처럼 바꾸었다. 27년간 나를 계속 괴롭혔던 얼굴은 성형수술로 극히 평범해졌다. 거리를 걸어다녀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한동안 안도감인지 이질감인지 모를 야릇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 반년 정도 후쿠오카에서 생활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쿄 일대로 돌아왔다. 호적도 얼굴도 달라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안도감이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따금 노부코를 찾아가 보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다. 노부코가 살아있을지도 궁금했다. 호적을 사고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아직 100만엔 가까운 돈이 남아있었다.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가 편안한 죽음을 막기 위한 의료비에 보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후쿠오카에서 노부코가 한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단념케 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찾아와선 안 된다고 노부코는 내게 다짐을 받았다. 노부코와 어떠한 접점을 가져버리면 훗날 내가 가도쿠라와 이이야마를 죽였을 때 경찰의 손이 내게 미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노부코는 벌써 죽었을까? 요코하마를 떠나서도 나는 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노부코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의 모습을 고려하면 벌써 죽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노부코를 통해 나에 대해 알게 된 누군가가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대체 어떤 인물일까? 노부코는 자기 대신 유키코의 복수를 해줄 사람 같은 건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노부코가 혹시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노부코는 지금도 살아있을까? 만약 죽었다면
노부코 생전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 내게 도달한 그 편지를 맡겨둔 만큼 그녀와 친했던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만약 약속을 깬다면 언젠간 당신도 나와 똑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노부코의 말이 떠오름과 동시에 호노카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약속을 지킬 수는 없다. 나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서 우편함을 열고 신문을 꺼냈다. 신문 밑에 있던 봉투를 또 발견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을 곱씹으며 봉투를 집었다. 사카모토 노부코. 발신인 이름을 보자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봉투 입구를 뜯고 안에 들어있는 편지지를 꺼냈다. 가도쿠라 도시미치와 이이야마 켄지, 두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주소가 쓰여 있었다. 가도쿠라 밑은 오카야마 시내의 주소이고 이이야마 밑은 센다이 시내의 주소이다. 이 주소에 살고 있다는 뜻인가?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장은 운동복 차림으로 담배를 피며 파친코를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다. 또 다른 한 장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년 남성의 옆 얼굴이었다.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각각 가도쿠라 도시미치와 이이야마 켄지인 것일까? 나머지 한 장의 사진을 더 본 순간 심장을 예리한 것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호노카의 사진이었다.